슬기로운 사대보험 실무책 해설에 대한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39단원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39단원의 내용은 산재 그 자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업무상 질병과 산재와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결국 업무상 질병과 산재에 있어서 핵심은 업무 기인성이라고 하는 일과 질병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것인데요. 우선 이 동영상은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처리와 관련된 내용이 1순위니까요. 관련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하고 질병판정위원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뒤이어서 이 입증과 관련된 판례를 두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판례를 보실 때 한 두 가지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판례는 업무 기인성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한 경우만을 입증으로 보진 않습니다. 다소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재법 시행령의 업무상 질병 판정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판례는 여기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회사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과로사 등 산재가 발생하면 근로자 및 가족들에게 이 관련된 법조문과 중요한 판례 한두 가지는 알려드리는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무상 질병과 관련된 법률과 시행령 규정, 그 다음에 질병판정위원회라고 하는 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상 질병과 관련해서는 산재법 37조 제1항 2호에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과로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한 질병 이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법률에 규정된 인정하는 사례라고 할까요? 그것은 이제 물리적 인자나 화학물질 관련된 것,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된 것, 직장 내 괴롭힘 및 고객의 폭언 등으로 질병이 발생한 것 등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가면 있는데요. 1항 앞쪽의 법률 과목에 보면 물리적 인자나 화학물질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1, 2, 3번 그 중에 보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 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같은 얘기가 적혀 있고요. 나목이 보면 업무상 부상에 관련된 얘기였죠. 그래서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별표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해 놓는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런 업무상 질병과 관련해서는 근로자 성별, 연령, 건강 정도, 체질 등을 고려하라라고 해서 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자, 이게 별표라고 하는 내용이 이 법률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표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한 군데 모아놨다 이런 의미입니다. 별도의 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업무상 질병에 관련된 분류를 앞쪽에 한 4가지 정도 원인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들어가서 시행령에 보면 13가지로 규정을 해 놓았는데요. 뇌혈관계 질병, 심장질병이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로사라고 알고 있는 해당 부분이 주로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근골격계 질병 들어보셨습니까? 회전근개 운동, 회전근개 쪽에 부담이 많이 해서 어깨가 아프고 하는 그런 질병이죠. 그 외에 여러가지 이런 13가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과로사 관련된 규정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과 관련해서요. 1, 2, 3번이 원인이 되어서 뇌실질 뇌출혈, 뇌지주막하 출혈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으로 본다,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내용이에요. 뇌실질과 뇌지주막 이거는 이제 뇌를 싸고 있는 막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실질이고 하나가 지주막이라는 거예요. 출혈이 어떤 부분에 나타났느냐에 따라서는 의학적으로 중요한데요. 어쨌거나 실질 내 출혈과 지주막 가출혈 같은 경우에는 1, 2, 3번을 원인으로 하여 나타나면 이제 그 업무상 질병이다 이렇게 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뒤에 판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거기 이제 업무상 스트레스로 해서 자살을 한 케이스인데요. 거기에도 그 판결문을 쭉 흘러가는 내용이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논란 등이 있었는지 관련된 언급이 있고요.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를 해서 이제 그런 질병으로 나타났는지와 관련된 내용도 있고, 또 이제 여기 뭐 별표에 보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와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기타 다른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제 질병판정위원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상 사고는 다친 거잖아요. 이거는 주로 이제 업무 수행성이라고 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거냐가 쟁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휴게 시간, 뭐 체육대회 이런 시간에 발생한 사고가 이제 업무상 재해가 되는지 그런 것이었는데, 업무상 질병은 앞쪽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진폐라든지 이氧화탄소 중독증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근로복지국면에서 독자적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뭐 그렇게 되니까 좀 전문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기타의 논의가 있어서 이런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보시면 변호사, 노무사, 의사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6명이 회의를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됩니다. 6명 중에 과반은 4명입니다. 3명은 아직 딱 반이죠. 그러니까 과라는 의미가 넘었다는 의미인데 반을 넘지 않았으니까요. 의사가 2명이 들어옵니다. 이런 구조라면 의사 2명이 반대를 하고 나머지 4명이 전부 찬성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업무상 질병과 관련된 두 가지 판례를 보겠습니다. 하나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살을 한 케이스이고요. 하나는 VDT 증후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떤 식으로 입증을 펼쳐나가는 것인지, 만약에 그 당사자의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입증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례 2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사건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살한 사건인데요. 앞쪽에 시행령 별표에 보시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그 다음에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업무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이런 내용이 시행령에 적혀 있었지 않습니까? 판례에서도 보면 그러한 입장에서 근로자 측에서 입증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내용이 받아들여져서 판례에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문책을 당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자살한 케이스입니다. 이제 정직 처분 등 징계하라고 하는 취지의 문책 요구서를 감사원에서 보냈고요.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6차례에 걸쳐 표창을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표창도 받고 모범 직원으로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업무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돌발적인 어떤 상황으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것이다 라고 하는 취지로 이런 6회 표창이라고 하는 내용을 저쪽에서 이제 설치를 한 거고 판례가 받아들인 거죠. 이렇게 표창을 받고 한 모범 직원이었는데 조사 문책을 당하자 징계 가능성이 우려됐고 승진에서 누락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게 판결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업무 환경의 변화라든지 평소에 이런 일이 늘 있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입증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죠. 그래서 부수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감사 결과가 나온 뒤에 A는 밤에 잠도 못 자고 식사를 제대로 못 했고 끊었던 담배를 피우고 사망 2주 전부터는 업무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남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것 같다라는 말 등의 말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자, 판결과 관련해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라고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규범적 관점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봐야 된다라고 해서 입증 방법을 어찌 보면 근로자 측에 좀 유리하게 이렇게 풀어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겹쳐서 질병 및 유발 악화되었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인정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보면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살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기존의 어떤 이런 그 성격적인 그런 부분 위에 주된 그게 겹쳐서 이제 이렇게 유발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산재로 인정받은 케이스입니다. 이제 근로자 측에서 어떻게 입증해야 될지의 관점을 가지고 보면 시행령 같은 거 당연히 찾아보게 되겠죠. 그 찾아본 결과를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서 입증해서 판결문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VDT 증후군 관련된 건데요. 증후군은 뚜렷한 질병명으로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컴퓨터 많이 보고 하면 눈도 필요하고요. 어깨, 목, 팔 등의 통증이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생기고 한다는 부분입니다. 원고의 경우 96년 3월부터 이 병원에 내원할 당시에 호소한 주장이 위에서 얘기한 이런 것과 같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요. 연령이 42세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우리가 법령을 살펴볼 때 퇴행성 질환이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퇴행성 질환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판결문에 그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질병은 VDT 증후군에 해당이 되고, 그렇죠? 이 VDT 증후군은 업무 부담 속에서 장기간 동안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해서 작업을 반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해서 판결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업무상 질병과 산재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